개인회생을 하면 그럼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냐, 불편한 점이나 단점 같은 건 없는 것이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단점, 불편한 점,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비용이 들어갑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변호사가 재판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수임료를 지급하셔야 되고, 또 법원에 인지세하고 송달료를 내셔야 됩니다. 관공서에 뭔가 신청할 때 인지세 첨부해서 내잖아요. 그리고 법원이 여러분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재판 관련 내용들을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송달료를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. 그리고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에 대한 예납금도 내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서류가 많습니다. 여러분,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재판이잖아요. 재판이니까 소명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. 처음에 여러분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는데 초본, 등본, 근로계약서, 내가 사는 집 월세 임대차 계약서,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고,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정 권고라는 것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의 신청서를 보고 궁금한 게 있잖아요. 이 사람은 돈을 빌려서 어디에 썼을까? 이 사람이 작년에 집을 팔았다는데 그럼 팔고 받은 돈은 어디에 썼을까? 법원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보정 권고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말로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. 그 답변을 했으면 그 주장에 일치하는 자료들을 전부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. 특히 최근 채무 사용처, 최근 1, 2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빌린 돈이나 카드 사용한 내역들이 있잖아요.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. 그게 단순히 생활비로 썼다거나 기존 채무를 갚았다거나 기존 카드값을 갚았으면 소명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, 현금으로 출금해서 누구 줬다가 돌려받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, 이런 석연치 않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해서 법원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 돈을 내가 숨긴 게 아니다, 어디 은닉하거나 부당한 데 사용한 게 아니다,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. 여담이긴 한데 차라리 주식, 코인, 토토로 전부 다 날렸다, 이런 분들은 차라리 마음 편하시죠. 채무 대부분의 금액이 탕진이니까 숨길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차라리 이런 분들이 마음이 더 편하시죠. 세 번째는 신용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3년의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신용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신용대출이 힘들어지는 거죠. 신용카드 역시 신용대출의 일종이잖아요. 신용카드도 사용이 어려워지고,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는 직종들 있잖아요. 영업직 같은 경우에. 그런 업무도 보증서 발급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좀 정확히 말하면 법원에서 대출 받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재주가 있으면 돈을 빌렸을 때 법원에서 빌렸는지 인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다만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은행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빌려간 내 돈도 못 갚겠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또 해달라 하니까 은행들이 싫어서 대출을 대체로 안 해줍니다. 한편 상금융, 대부업 이런 데는 개인회생 인가되면 아주 높은 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곳이 있긴 한데, 그래서 이론상 신용거래나 신용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있긴 한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안 빌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네 번째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 받아서 200만 원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개인회생을 하시면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인 생계비 135만 원은 내가 생활비로 쓰는 거지만 65만 원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20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변제금을 내기 위해서 내 생계비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채무자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굳이 불편한 점이나 단점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출연해서 알려드리는 건데, 사실상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죠. 일단 법률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하면 내 채무가 이만큼 있으면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탕감을 받는 거잖아요. 법률 비용 그래봤자 여러분이 탕감받는 채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시도하는 것이죠. 서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거 솔직히 본인 의지만 있으면 몇 시간이면 다 준비합니다.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, 7, 80대 고령이다, 이런 분들은 컴퓨터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,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속하게 서류가 협조가 가능합니다. 신청하기 전에, 그리고 보정 단계에서 한두 차례 정도, 한 번 준비할 때마다 하루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주로 이 서류가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뭔가 약간 숨기는 게 있는 분들이 준비하기 힘드실 때가 많습니다. 자기 말로는 현금으로 받아서 어디 정당하게 썼다 그러는데, 그러면 썼으면 어디 썼는지 설명 좀 해달라, 그 앞뒤 정황도 설명도 좀 하고
관련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는 거기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돈을 빼돌린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에 서류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리고 신용거래가 안 되는 건 냉정히 말하면 개인회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. 채무자들은 이번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6개월 뒤든 간에 언젠가는 연체가 될 운명이잖아요.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할 운명이잖아요. 냉정히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해서 신용거래가 더 이상 안 되고 막히는 건데 회생 때문에 신용거래가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.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 안 해도 언젠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되면 신용거래는 다 막히게 됩니다. 회생 입장에서는 3년 변제 끝나면 신용거래를 다시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이득을 주는 건데 하필이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신용거래가 전부 다 정지가 되니까 마치 회생을 안 했으면 내가 신용카드를 쓸 수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회생을 안 해도 연체가 되면 어차피 신용거래는 못하게 되시는 겁니다. 오히려 생활비가 실질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죠. 순서가 있잖아요. 여러분이 그냥 돌려막기를 하면 일단 추심이 너무 힘드니까 독촉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자로 다 지급해줘버리고 내 생활비 쓸 게 없으니까 돈을 또 빌려와야 되잖아요. 근데 개인회생을 하면 순서가 바뀌죠. 일단 나나 내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를 먼저 보장받고 그거 먼저 쓰고 남는 돈만 법원에 내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 내 생계비를 먼저 보장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. 특히 여러분이 매달 내는 이자보다 변제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변제금이 지금 여러분이 내는 매달 이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는 돌려막다 보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끝도 없이 계속 내야 되는데 변제금은 3년 내면 끝나는 것이니까 전체 총 합으로 합쳐보면 이자 내는 것보단 변제금이 적게 내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수많은 채무자들도 이걸 계산해보니까 뭘로 봐도 회생이 유리하니까 신청을 하셨던 거겠죠. 다만 그 재판 과정 중에 서류를 준비한다던가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한다던가 신용거래를 못하는 등등 요건 사실적인 불이익이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요거는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.